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의도도 서초동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철중 법조팀 박찬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서초동부터 좀 가볼게요. 김철중 기자. 네. 이재명 대표 모레 법원에는 출석하는 거죠? 네, 이 대표는 정상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수사, 조작 수사라고 하는 검찰 소환과는 다르다는 거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재판에 나가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검찰이 기소했을 당시에도 반발했었습니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표는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 중인데요. 모레도 변호인만 동행한 채 혼자 재판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박찬 기자, 이게 궁금하던데요. 이 대표 법원에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검찰 소환 때처럼 뭔가 조율해서 일정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이 대표는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부와 상의해 미리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해도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고요. 또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표가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게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재판 속도가 꽤 빠르다면서요? 특히 1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요? 네, 법원 권고 사항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재판이 지연돼서 유죄가 나와도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상황을 방지할 목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도 빠른 재판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대장동 개발 담당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지난 대선 때 모른다고 한 발언, 또 성남시장 재직 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높여준 게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안다 혹은 모른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이 물적 증거와 인적 증언 등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또 이달 말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 출석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대표는 연일 자신을 향해 껄끄러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의 어색한 법정 대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건만 보면 한 2주일에 한 번 꼴로 이제 나와야 된다고 하던데, 뭐 대장동, 위례, 성남FC 다 기소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재판에 더 나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이 대표는 최대 3곳의 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는 상황도 가능해집니다. 일단 모레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향후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사 배임 사건이 기소되면 여기서 열리고요.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은 기소되면 성남에 있는 법원에서, 또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도 만약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수원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처럼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건과 또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묶어서 기소하면 한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법원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사건 규모가 각각 크고 사안 성격도 달라서 한 재판으로 병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김철중 기자, 서초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여의도도 또 그런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당내 세대결이 이제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이 샤이 비명, 이걸 두고 지금 친명과 빈명이 치열하다고요? 네,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점으로 긴장한 친명계, 기세가 오른 비명계가 본격적인 세대계를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친명계는 36표의 이탈표를 강성 비명과 온건 비명으로 분리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명계 중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명의 강성 비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 대표를 공격하는 건 소수에 불과하고 단일 대우에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비명계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부결표를 누른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드러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샤이 비명이라는 거죠. 오히려 친명 70여 명보다 더 많은 90여 명의 의원들이 비명계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친명과 비명 5월까지 큰 싸움이 3번 남았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뭡니까? 네, 양측이 세대결을 펼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먼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경우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친명계는 정치보복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지만 비명계는 셀프 적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또는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 또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경우 당내 긴장감은 지난 대장동 때보다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는 5월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원내대표 선거가 아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네, 바로 원내대표가 가지는 권한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갑작스레 물러나는, 즉 권리 시에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역할을 대신 수행합니다. 만약 이 대표가 기소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혹시라도 구속이 된다면 차기 원내대표가 당권을 잡게 되는 셈이죠. 비명계는 새 결집을 통해 독자 후보를 낼지 중도 성향의 후보를 지원할지 논의 중입니다. 우회 지원을 생각했던 친명계도 친명 지도부 가운데 직접 원내대표 후보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박자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